치매 환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걸 듣고 기록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절대 중간에 끊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당신은 이 집안의 마지막 진실을 함께 마주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비 오는 오후였다. 살짝 눅눅한 습기와 함께 도시의 배달음과 냄새가 창문을 타고 흘러들었다. 거실 TV에선 홈쇼핑이 흐르고 있었고 소파 한켠엔 한 노인이 앉아 있었다. 머리는 희끗희끗, 입은 가만히 다물려 있었고 두 손은 얌전히 무릎 위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내 어머니였다. 올해로 83, 3년 전 치매 진단을 받고 요양원과 집을 오가며 살고 있었다. 간병인을 두긴 했지만 우리 가족은 돌아가며 돌보는 척을 했다. 그게 전부였다. 아, 또 시작이네. 엄마, 제발 조용히 좀 계세요. 아까 밥도 안 드셨잖아요. 말도 못하면서 왜 중얼거리세요? 며느리 윤희가 투명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목소리는 겉으론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냉소는 누구나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간병비가 한두 푼도 아니고 이렇게 오래 사셔. 나는 말릴 수 없었다. 그리고 늘 그랬듯 침묵했다. 어머니는 아무 반응도 없었다. 가만히 TV만 보고 있는 듯 했지만 화면을 따라 눈동자가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냥 있었다. 공기처럼, 가구처럼. 가끔 간병인이 그녀에게 수저를 들려주고 화장실을 데려다 주면 그때야 그녀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천천히 움직였다. 어느 날 윤희는 친구들과의 단체 통화를 하며 키득거렸다. 야, 우리 집에 치매 환자 하나 있잖아? 그냥 인형이야. 하루 종일 앉아만 있고 아무 반응도 없어.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는 눈치가 하나도 없고. 잠시 통화가 끊기자 윤희는 식탁 위에 죽그릇을 탁 내려놨다. 이렇게까지 해줘도 감사한 줄 모르고 진짜 왜 안 죽는 거야? 그 말이 끝나자 나는 너무 놀라서 몸이 굳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 그냥 말이 그렇단 거지.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그냥 듣지도 못하시잖아. 그녀는 어머니를 향해 힐끔 쳐다보며 입꼬리를 한쪽으로 올렸다. 그때였다. 나는 아주 조용히, 아주 천천히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리고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어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 작은, 아주 작은 떨림. 방금 들은 말에 반응한 것처럼. 나는 급히 말하려 했지만 그 순간 간병인이 거실로 들어왔다. 방금 뭐라 하셨어요? 어머니 방금 눈이 조금 움직이셨어요. 그래요? 윤희는 웃으며 말했다. 그냥 반사신경이지 뭐. 치매 환자한테 그런 기대하지 마요. 간병인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등을 살며시 잡고 이름을 불렀다. 어머님 들리세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입술도 움직이지 않았고 손가락도 떨리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못한 순간 그녀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고 있었다. 마치 나는 다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어머니는 모든 걸 듣고 있었다. 오늘따라 어머님 기운이 없으시네요. 간병인 지수는 살며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는 여전히 그날도 같은 자세였다. 창밖을 바라보며 마치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그런데 어머님 이거 뭐예요? 지수는 흠칫했다. 어머니의 눈 밑에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마르지 못한 뺨 위로 고요하게 굽은 물길 하나. 울고 계셨어요?
지수는 허리를 숙이고 어머니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입술도 눈썹도 손가락 하나도 꿈쩍이지 않았다. 며칠 전부터 지수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하루 종일 멍하니 있던 어머니가 자신이 부르면 눈을 아주 살짝 움직였다. 누구보다 민감한 간병인의 눈은 그 미세한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어머님, 저 지수예요. 기억하시죠? 어머니의 눈이 아주 조금 지수의 방향으로 따라왔다. 그리고 그 순간 지수는 그 눈동자에서 의지라는 걸 보았다. 치매 환자에겐 없는 무언가를 삼키고 견디는 사람의 눈빛. 점심 무렵 며느리 윤희가 거실로 나왔다. 가방을 툭 던지고는 지수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다. 간병인님, 또 보고 있었어요? 네. 어머님께서 오늘 좀 이상하셔서요. 아유, 그것도 시작됐네. 우리 어머님은요, 그냥 감정 흉내 잘 내는 분이에요. 자기 상황 이용해서 불쌍한 척하는 거. 이 집에서는 하루 이틀도 아니거든요. 지수는 입을 꾹 다물었다. 전에 요양원에서도 그러더라고요. 혼잣말 계속하면서 막 허공에 대고 사람 욕하고 옛날 이야기 계속하면서 눈물 짜고 진짜 헛것 보는 사람처럼 우스웠대요. 완전 연기하는 배우 같다니까? 지수의 눈썹이 파르르 떨렸다. 그걸 보고 있었어요? 아, 요양원에 CCTV 많잖아요. 관리사들이 보여줬지. 저 사람 치매 맞나 싶다던데? 근데 뭘 하도 많이 봐서 이젠 감흥도 없어요. 이 집에선 그냥 식물 하나 놓고 산다 생각해요. 그 순간 지수는 무의식적으로 어머니 쪽을 돌아봤다. 어머니의 눈에서 다시금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단 한 사람도 그 눈물을 향해 손을 뻗지 않았다. 윤희는 아, 또 왜 저래, 진짜 징그러워 하며 뒷짐을 진 채 주방으로 들어갔고 지수는 가만히 무릎을 꿇고 앉아 어머니의 눈물 자국을 닦았다. 들으신 거죠? 그 말들 다 들리신 거죠, 어머님.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지수는 어머니의 손끝이 자신의 손등을 아주 미세하게 쓸고 지나간 걸 느꼈다. 말은 없었다. 하지만 너무도 분명한 응이라는 대답 같았다. 지수의 눈이 뜨겁게 젖었다. 할머니. 나왔어. 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작은 발소리가 집 안을 뛰어다녔다. 어머니의 손녀, 10살 지우였다. 소파에 앉은 어머니를 발견한 지우는 주저없이 달려들어 품에 안겼다. 할머니, 오늘은 내가 직접 책 읽어줄게. 지난번에 눈 깜빡했잖아. 나 보려고. 지우는 말이 많고 상냥한 아이였다. 엄마인 윤희는 딸에게도 점점 어머니를 무시하는 태도를 가르쳤지만 아직 아이는 마음이 맑았다. 근데 할머니 오늘 또 울었어? 지우는 어머니의 눈가에 남은 엷은 젖음을 보곤 손끝으로 닦아냈다. 엄마가 자꾸 말하잖아. 할머니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무서운 표정 짓는다고. 근데 난 할머니 하나도 안 무서워. 지우는 잠시 말이 멈췄다. 어머니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속삭이듯 말했다. 저건 무서운 게 아니라 서러운 거야. 그 말 한마디에 간병인 지수는 주방에서 수건을 들고 멈춰섰다. 지우는 어른도 하지 못한 말을 단 한마디로 꿰뚫고 있었다. 서러워서 저런 눈 되는 거야. 그치, 할머니? 그 순간이었다. 어머니의 입꼬리가 살짝, 아주 살짝 올라갔다. 그 미세한 표정 하나에 지우는 눈을 동그랗게 떴고 지수는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가슴에 꼭 안았다. 웃으신 거죠? 방금 진짜로 웃으셨어요? 지우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자신의 뺨에 살며시 갖다 댔다. 할머니 나중에 내가 커서 엄마처럼 안 할 거야. 할머니한테 잘해줄 거야. 약속할게. 그날 밤 간병인 지수는 조용히 거실을 정리하다가 작은 이상한 물체 하나를 발견했다.
서랍 아래에 떨어져 있던 검은색 녹음기. 작은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왜 이렇게 오래 사시냐고요? 치매면 치매답게 있으라고요. 저 노인 또 헛소리하네. 지수는 숨을 멈췄다. 녹음은 계속되고 있었다. 언니, 나 진짜 이상한 얘기 하나 해줄까? 윤희는 친한 친구에게 전화하며 씹던 껌을 손가락에 감아버렸다. 우리 집 노인네? 가끔 이상하게 날 쳐다보는 것 같아. 그 눈 있잖아? 정면으로 보진 않는데 뭔가 말 안 해도 듣고 있는 느낌? 친구는 웃었다. 치매 환자가 뭘 듣고 기억해. 너 무섭게 왜 그래? 아니야. 나 진짜 요 며칠 느낌 이상해. 그날 오후 간병인 지수는 어머니의 약통을 정리하려다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아, 그냥 메모장인가 보다 하고 넘기려던 순간 그 안엔 날짜별로 정리된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314. 윤희 엄마는 왜 이렇게 오래 사세요? 지우 할머니 눈이 무서운 게 아니라 서러워요. 315. 남편 나도 이젠 솔직히 지쳤어. 더는 못 견디겠어. 간병인한테 다 맡겨. 지수는 손에 들린 수첩을 떨어뜨릴 뻔했다. 글씨는 또박또박했고 단어 하나 빠짐없이 정확했다. 어머님, 이걸 직접 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지수의 뒷머리에 딸깍 소리가 스쳤다. 천장 모서리에서 아주 작고 희미한 붉은 불빛. 그건 작은 미니 CCTV였다. 세상에, 지수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숨을 삼켰다. 며칠 전 아들 민재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다. 윤희가 소파에서 팔짱을 끼고 말하던 그 장면. 분명히 어머니는 거실에 있었고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날 엄마가 눈을 뜨고 있었대. 간병인 말로는 감은 척하고 있었던 것 같대. 민재는 무심히 넘겼지만 윤희는 소름이 끼쳤다. 혹시 녹음한 거 아니야? 그녀는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곤 TV장 뒤에서 검은색의 두 번째 녹음기를 발견했다. 거기엔 자신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남겨져 있었다. 죽지도 않고 살아있는 것도 문제야. 우리 집엔 인형 하나 앉혀놓고 사는 거지 뭐. 그 순간 윤희는 손에서 녹음기를 떨궜다. 어머니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 눈동자는 TV가 아닌 윤희를 향해 서서히 돌아가고 있었다. 말은 없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나는 듣고 있었다. 그게 언제부터 있었던 거야? 민재는 녹음기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윤희는 말이 없었다. 테이블 밑에서 주운 그 조그만 검은 기계. 볼품없고 싸구려 같아 보이는 그 기계가 지금 이 집의 공기를 바꿔놓고 있었다. 녹음 버튼을 누르자 자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 우리 엄마는 그냥 하나의 짐일 뿐이야. 그건 민재의 목소리였다. 윤희가 뒷걸음질 쳤다. 언제 녹음된 거야, 이거? 3월 9일. 그날이었다. 민재가 아내에게 가장 못된 말을 했던 날.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이 할 수 없는 말을 한 날. 그날 밤 술이 취한 민재는 현관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다. 정장 재킷은 엉망이었고 넥타이는 반쯤 풀어져 있었다. 윤희가 식탁에 앉아 있다가 물었다. 또 술이야? 그냥 좀 마셨어. 왜 그래? 오늘 또 회사에서 뭐라 했어? 그냥, 뭐가 그냥이야. 왜 말을 못해? 내가 그랬잖아.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요양원에 다시 보내든지 하라고. 당신 그날 뭘 했는지 기억 안 나? 민재는 그때 입을 열었다. 엄마는 사람도 아니야. 그냥 살아있는 죄책감 덩어리야. 그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나는 솔직히 엄마도 따라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윤희는 처음 듣는 말도 아니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 말을 남긴 채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 장면은 아무도 모르게 테이블 아래에 테이프로 고정된 녹음기에 고스란히 저장돼 있었다. 민재는 녹음기 버튼을 끄지도 못한 채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숨이 턱턱 막혔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다. 엄마, 그때도 그 말도 들으셨어요? 엄마, 그는 천천히 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소파에 앉아 있는 그녀는 늘 그랬듯 움직임이 없었다. 눈은 멀리 벽 쪽을 향해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머니의 눈가에 천천히 아주 조용하게 눈물 한 줄이 흘러내렸다. 민재는 그 장면을 보고 입을 막았다. 숨이 끊어질 것처럼 가슴이 조여왔다. 엄마, 미안해요. 나 그런 말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었어요. 그냥 그날 내가 너무 힘들어서, 잠깐 미쳐서.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늘 그렇듯 그녀는 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 눈물은 모든 대답을 대신하고 있었다. 민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무릎을 꿇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그 한 번만. 그 말은 끝까지 나오지 못했다. 입술을 떼기도 전에 목구멍에서 터져나온 건 울음이었다. 그건 지금껏 살아오며 한 번도 흘려본 적 없던 가장 본능적이고 더럽고 슬픈 울음이었다. 소파에 앉아 있는 어머니는 입을 다문 채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녀의 손 아래에는 또 하나의 녹음기가 있었다. 불빛은 꺼져 있었다. 하지만 이미 녹음은 끝나 있었다. 간병인 지수는 며칠째 마음이 불편했다. 녹음기를 찾은 이후 윤희의 눈빛은 노골적으로 날카로워졌고 민재는 종일 말이 없었다. 그 누구도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지수만이 매일 아침 창문을 열어주며 그녀의 얼굴을 살폈다. 눈이 또렷하시네. 오늘따라 유난히 어머니의 눈동자는 또렷했다. 그건 치매 환자에게선 좀처럼 보기 어려운 깊이 있는 시선이었다. 그날 오후 지수는 병원 서류를 정리하다가 낡은 폴더 하나를 발견했다. 강혜분 2022년 뇌기능 검사 결과지. 지수는 처음 보는 서류였다. 파일을 펼치자 익숙한 글씨가 보였다. 인지기능 저 없음. MRI 이상 무. 상태 매우 양호. 보호자 교육 필요. 이게 뭐지? 지수는 손에 든 파일을 거실 벽장 안 정식 진단서 파일과 비교했다. 두 서류는 완전히 달랐다. 정식으로 제출된 파일엔 치매 3기 중증 판정, 보호자 동의하에 요양 권장, 이라고 적혀 있었다. 말이 안 돼. 지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를 들었다. 누군가가 어머니의 진단서를 바꿔치기 한 것이다. 그 순간 지수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의 이전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여기 강혜분 어르신 관련해서 확인이 필요한데요. 혹시 2022년 3월 뇌기능 검사 결과 보관돼 있나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있습니다. 강혜분 환자요? 기록상으론 3년 전 검사에선 전혀 이상 없었고 이후 치매 판정받은 기록은 따로 없는데요. 네, 기록상 보호자 측에서 요양병원 신청을 직접 요청하셨고요. 치매 진단은 외부 기관에서 제출하셨다는데 저희 병원 소속이 아니었어요. 지수는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다. 그럼 그 진단서는 누가 가져온 건가요? 그 시각 민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TV는 꺼져 있었고 창밖에서 바람 소리만 들려왔다. 그리고 그 뒤에서
아내 윤희의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신, 아직도 그 서류 찾고 있어? 당신이 했어? 윤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민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윤희는 두 팔을 가볍게 교차한 채 벽에 기대 서 있었다. 그래서 어쩔 건데? 엄마가 다 듣고 있었대서 뭐. 이제 와서 무릎 꿇고 용서 구할 거야? 당신 자산이 얼마인지 알아? 이 집도 통장도 다 당신 이름이야. 이제 와서 눈물 흘리면 뭐가 바뀌는데? 민재는 아내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당신 사람 아니야. 밤이 되었다. 지수는 어머니 방을 정리하다 어디선가 딸깍 소리를 들었다. 방 한쪽 모서리, 작은 책장 안쪽, 조그만 CCTV 렌즈가 벽 틈 사이에 숨겨져 있었다. 지수는 숨을 삼켰다. 어머님, 이거 직접 설치하신 거예요? 모를 리가 없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위치였다. 하지만 그건 분명히 기록이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단지 조용히 자신이 무시당하는 순간들을 모두 기록하기 위해 켜놓은 그 장치. 지수는 소리 없이 앉았다. 어머님, 언제부터 이걸 준비하신 거예요? 이렇게까지 혼자 감당하셨던 거예요? 그녀는 어머니의 손등을 천천히 덮었다. 그 손은 작고 마르고 그러나 따뜻했다. 눈을 감은 어머니의 얼굴은 평소보다 편안해 보였다. 그러나 그 눈가에는 언제나처럼 작고 조용한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날 밤, 지수는 어머니의 약봉지를 정리하다 낡은 파일 하나를 발견했다. 파일 속엔 병원 진료 기록, 약물 처방 내용, 그리고 다 쓴 볼펜으로 눌러 쓴 작은 메모지들이 있었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첫 장을 넘겼다. 3월 17일 며느리 죽지도 않고 발언. 3월 19일 아들. 엄마는 짐이라는 말 남김. 눈물 참음. 종이 끝은 눅눅하게 젖어 있었다. 잉크 번진 흔적이 아닌 누군가의 손에서 흘러내린 눈물처럼. 어머님, 이걸 다 적으신 거예요? 지수는 속으로 생각했다. 치매 환자라던 사람이 어떻게 날짜별로 정확히 이름까지 써가며 기록할 수 있지? 며칠 전부터 지수는 어머니 방 책상 위 작은 서랍에서 어색하게 놓인 열쇠 하나를 봐왔다. 그 열쇠로 맞는 건 책상 아래 반쯤 가려진 조그만 서류함. 지수는 멈칫했다. 봐도 될까? 아드님도 모르는데. 하지만 손이 움직였다. 그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지수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 집은 지금 무언가가 폭발 직전까지 차오르고 있다는 걸. 서류함 안에는 외부 변호사 이름이 적힌 서류 봉투 하나와 USB 한 개가 들어 있었다. 봉투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민재가 내 장례를 마친 날, 이걸 변호사에게 보내주세요. 지수의 손이 떨렸다. 장례, 즉, 이 유서류는 사후 전달용이었다. 할머님, 이걸 언제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지수는 USB를 열어볼까 하다 조용히 다시 서랍 안에 넣었다. 아직 아니야. 지금은 어머님이 말할 때가 아니야. 같은 시간, 거실에서는 윤희가 핸드폰으로 누구와 통화 중이었다. 걱정 마. 통장, 집, 땅, 다 내 명이야. 유언장? 그런 거 없어. 치매 환자가 무슨 유언장을 써. 펜도 못 잡았는데 뭘 해. 걱정 마. 지수는 벽 너머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책상 서랍의 봉투에 적힌 글씨가 떠올랐다. 나는 죽기 전까지 단 하루도 가족이었던 적이 없다. 그날 밤, 어머니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조용히 담요를 덮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지수는 그녀의 손등에 따뜻한 수건을 얹어주며 속으로 말했다. 어머님, 지금 이 조용함이 어쩌면 폭풍보다 더 무서워요. 이준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본 영상은 상속인 전원에게 동시에 공개됩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영상을 보는 순간, 강예분님의 유언은 자동으로 발효됩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 유언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숨이 멎을 듯 조용했다. 민재와 윤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방 안, 조용히 덮여있던 앨범 한 권이 열려 있었다. 맨 마지막 장엔 손으로 쓴 메모 한 장이 붙어 있었다. 나는 다 알고 있었고, 다 지켜보고 있었다. 아들아, 내 입에서 엄마도 따라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내가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딱 오늘까지만 너를 기다리기로 했다. 지수 씨, 민재는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식탁에 앉아 차를 따르던 간병인 지수가 고개를 들었다. 네, 말씀하세요. 요즘 어머니 상태 좀 어떤가요? 왜요? 민재는 한참 말이 없었다. 조용히 고개를 떨구고 있다가 작게, 마치 자백하듯 말했다. 그날 말이에요. 제가 좀 심했죠?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실 그날 어머니가 눈을 깜빡였어요. 울기도 하셨고요. 민재의 얼굴이 조금 일그러졌다. 지수 씨는 어머니가 정말 치매라고 생각하세요? 지수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았다. 제가 생각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분이 그걸 보여주려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민재는 멍하니 지수를 바라봤다. 그 말이 무슨 뜻이죠? 지수는 조용히 일어섰다. 그리고 어머니 방 문 앞에 섰다. 아드님, 혹시 어머님 방 안쪽 책상 뒤 열어보셨어요? 아니요, USB 하나, 그리고 편지 같은 게 하나 들어있어요. 전 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건 아드님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민재는 한 걸음 방 안으로 들어갔다. 손끝이 떨렸다. 책상 뒤 서랍, 딱 소리와 함께 열리는 순간 작은 검은색 USB와 손글씨가 적힌 봉투가 보였다. 봉투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내가 떠난 뒤, 이걸 봐. 민재는 그걸 쥐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엄마, 손으로 봉투를 쓰다듬으며 한동안 그대로 멈춰 있었다. 그 시각, 윤희는 거실에서 친구와 통화 중이었다. 무슨 걱정이야. 치매 유서가 법적 효력 있어? 웃기고 있네. 이 집도 통장도 다 우리가 관리했잖아. 변호사 오든 말든 걱정 마. 그 말 끝에 지수가 윤희를 스쳐 지나가며 작게 말했다. 유언장은 언제든 쓸 수 있어요. 윤희가 인상을 찌푸렸다. 뭐라고요? 법적으로 치매 환자도 판단력이 살아있던 시점에 유언장을 남겼다면 유효해요. 그게 영상이면 더 강하죠. 윤희는 입꼬리를 비틀며 쏘아붙였다. 그래서 뭐? 있다고요? 유언장이? 지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어머니의 방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건 당신이 아니라 어머님이 대답하실 문제니까요. 그날 밤, 민재는 서랍에서 꺼낸 USB를 손에 쥐고 하루 종일 망설이다가 다시 넣어버렸다. 그는 아직 그 진실을 볼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어머니는 조용히 아무 말도 없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눈은 감겨 있었고 손은 고요했으며 그녀 앞에 놓인 탁자 위에는
한 장의 작은 종이가 있었다. 그 종이에 적힌 글귀는 희미하게 번져 있었다. 기록은 끝났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집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가라앉은 침묵. 마치 폭풍 전야처럼 숨이 막히는 정적이 거실을 감쌌다. 민재는 어머니 방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손엔 검은색 USB. 그날 지수가 건넸던 그것이었다. 그는 몇 차례 손바닥으로 USB를 문지르다가 조용히 노트북의 포트에 꽂았다. 띵! 익숙한 알림음과 함께 화면 우측 하단에 작은 폴더 하나가 떴다. 001 최옥순 영상 유서. 민재는 마른 입술을 한 번 핥고는 살짝 고개를 떨궜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언제부터 어머니는 모든 걸 보고 있었던 걸까? 그때 뒤에서 조심스레 다가온 발소리가 있었다. 여보, 민재의 아내 윤이었다. 거실에서 통화 중이던 그녀는 민재가 뭔가를 꺼낸 걸 보고 따라 들어온 참이었다. 지수가 말한 그거야? 윤희는 민재의 등 뒤로 몸을 기울이며 노트북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진짜 유 원장이야? 민재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낮게 대답했다. 응, 엄마가 직접 남긴 영상 같아. 윤희의 목소리가 아주 작아졌다. 설마 그 안에 우리 얘기도 들어있는 거야? 그 말에 민재의 손끝이 멈칫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마우스로 영상을 클릭했다. 영상 플레이어가 열렸다. 잠시 검은 화면이 떴고 이내 잔잔한 노이즈와 함께 흑백에 가까운 화면이 재생됐다. 소파에 앉은 한 사람, 흰색 스웨터, 단정하게 모은 손, 최옥순, 어머니였다. 민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화면 속 어머니의 모습은 평소보다 몇 배는 더 고요하고 단단해 보였다. 진짜네. 윤희가 숨죽이며 중얼거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두려움과 당혹,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으로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영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 민재가 갑자기 손을 뻗어 USB를 뽑아버렸다. 여보, 왜 그래? 윤희가 깜짝 놀라 외쳤다. 왜 꺼? 지금 보면 되잖아. 민재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이마에 송골송골 땀이 맺혀 있었다. 아직은 안 돼. 그는 낮고 단단하게 말했다. 지금 보면 우리 둘 다 후회할 수도 있어. 윤희는 황당하다는 듯 고개를 흔들며 노트북을 가리켰다. 그게 진짜 유 원장이면 지금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가 우리한테 뭘 남겼는지, 뭘 말하고 싶은지 알아야지. 민재는 USB를 천천히 다시 봉투에 넣었다. 봉투 표면엔 어머니의 글씨체로 딱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내가 떠난 뒤. 이걸 봐. 그 글을 본 윤희는 얼굴이 굳어졌다. 떠난 뒤? 지금은 아직 아니란 거야? 민재는 아무 말 없이 책상 위에 봉투를 내려놓고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섰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그 말 뒤, 윤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멍하니 섰다. 그 시각, 부엌 쪽에서는 지수가 조용히 물컵을 닫고 있었다. 방 안에서 USB를 뽑는 소리, 윤희의 짧은 외침, 그 모든 것을 들었지만 지수는 말없이 손에 쥔 컵을 닫기만 했다.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은 아주 깊고 단단했다. 그걸 재생하는 순간 이 집은 끝날 거예요. 모두가 알고 있었어야 했는데 밤이 깊었다. 어머니는 침대에 조용히 누워 있었다. 그녀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손끝이 살짝 움직이고 있었다. 지수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오늘은 아드님이 조금 망설이셨어요. 하지만 곧 보게 되실 거예요. 그때 다 말해주셔야겠죠? 어머니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마에 맺힌 작은 주름 하나가 그녀의 속마음을 대신 전하는 듯했다. 민재는 어머니 방 앞에 조용히 서 있었다. 손엔 작은 종이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USB 하나, 아직 열어보지 않은 어머니가 남긴 영상 유언장이었다. 뒤에서 윤희의 발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조심스레 다가오며 입을 열었다. 여보, 그거 엄마가 남긴 거야? 민재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윤희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USB를 가리켰다. 지금 열어보자. 우리 뭐라도 알아야지. 엄마가 뭘 남겼는지. 하지만 민재는 USB를 꽂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아직은 아니야. 엄마가 돌아가신 뒤에 보라고 했어. 윤희는 속이 타는 듯 표정을 구겼다. 돌아가신 뒤에 보라는 게 무슨 의미야? 지금 어머니 상태에서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열어보자고. 민재는 손에 힘을 주며 USB를 봉투에 다시 넣었다. 윤희는 그의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신 혹시 엄마가 뭘 남겼는지 무서운 거야? 민재는 대답 대신 시선을 피했다. 그러자 윤희는 조금씩 말투를 바꿨다. 더 부드럽게. 그러나 더 날카롭게. 요즘 생각해봤는데 어머니 명의로 된 부동산 중 일부. 내가 좀 정리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 혹시 모르니까. 민재는 윤희를 바라봤다. 내가? 왜? 그건 엄마 거야. 윤희는 웃으며 그의 팔을 잡았다. 여보, 당신이 엄마 모실 거잖아. 요양원비도 필요하고 우리 딸 학원비도 만만치 않고 정리 안 하면 손해라고. 그 말에 민재는 흔들렸다. 그렇게 나쁘게 들리지는 않았으니까. 그날 밤 윤희는 몰래 민재의 서랍에서 도장을 꺼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지수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다 문득 집안에 낯선 서류 봉투가 놓인 걸 발견했다. 그 안엔 부동산 위임장 복사본과 매매 계약서 초안이 끼워져 있었다. 지수는 조용히 그걸 접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였다. 건너셨네요, 며느님. 아주 깊이. 그녀는 천천히 어머니가 누워있는 방을 바라봤다. 그리고 속삭였다. 이제 슬슬 보여드려야겠네요. 어머님, 모두가 누굴 무시했는지. 지수는 식탁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손에는 작은 노트와 볼펜, 그리고 커피 한 잔. 민재가 마주 앉자 그녀는 그를 가만히 바라봤다. USB 아직 안 보셨죠?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응, 엄마가 돌아가신 뒤에 보라고 해서. 지수는 고개를 숙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민재 씨, 제가 남의 일에 끼어드는 거 싫어하지만 그건 꼭 미리 확인하셔야 할 것 같아요. 민재는 당황한 얼굴로 지수를 바라봤다. 왜? 혹시 무슨 일 있어? 지수는 목소리를 낮췄다. 어제 아침 부엌에 놓인 계약서 서류 봤어요. 윤희 씨 이름으로 된 위임장 복사본도 있었고요. 민재는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다. 그게 어떻게? 민재 씨, 어머님 살아계세요. 지금은 말 못하셔도 들으시고 느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며칠 전 거실 CCTV를 우연히 봤어요. 윤희 씨가 몰래 도장을 꺼내는 장면도요. 민재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손은 이미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지수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 USB, 지금이 아니면 늦을 수 있어요. 윤희 씨는 준비 중이에요. 부동산 정리, 도장도 썼고 중개인도 만난 것 같고요. 민재는 고개를 돌려 어머니 방을 바라봤다. 창가에 누운 어머니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하지만 그 옆엔 아주 조용한 감시자가 있었다. 바로 지수. 그 순간 문득 기억이 스쳤다. 며칠 전 어머니가 손가락을 미세하게 움츠렸던 순간 민재는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다. USB. 지금 열어볼게. 지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옆에 있을게요. 혹시라도 충격적일 수도 있으니까. 민재는 방으로 향했다.
어머니의 서랍을 열어 USB를 다시 꺼냈다. 그리고 자신의 노트북에 천천히 꽂았다. 화면이 켜졌다. 그리고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검은 배경, 그리고 곧이어 등장하는 어머니의 얼굴. 그녀는 병원복 차림이었다. 산소줄을 찬 채 마주 앉은 카메라를 향해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재야, 이 영상이 재생될 때쯤이면 내가 그 집에 없겠지. 하지만 꼭 기억해라. 난 치매가 아니었다. 난 전부 다 알고 있었단다. 민재는 화면을 보며 입술을 떨었다. 지수는 그의 어깨를 가만히 눌러주었다. 어머니의 유언장, 지금부터가 시작이었다. 지수는 식탁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손에는 작은 노트와 볼펜, 그리고 커피 한 잔. 민재가 마주 앉자 그녀는 그를 가만히 바라봤다. USB 아직 안 보셨죠?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응, 엄마가 돌아가신 뒤에 보라고 해서. 지수는 조용히 커피를 내려놓고 잠시 침묵을 삼켰다. 그러곤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민재 씨, 제가 남의 일에 끼어드는 거 싫어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그건 미리 확인하셔야 할 것 같아요. 민재는 놀란 듯 눈을 치켜떴다. 왜? 무슨 일 있었어요? 지수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다. 어제 부엌에서 윤희 씨 이름으로 된 위임장 복사본이랑 계약서 초안을 봤어요. 아마 부동산 정리하려는 준비 같았어요. 민재는 눈살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반쯤 일어났다. 위임장? 그게 어떻게 도장은? 지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전 CCTV에서 봤어요. 윤희 씨가 당신 책상 서랍에서 도장을 꺼내는 모습. 말이 끝나기 무섭게 민재는 이를 악물며 한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그의 눈은 서서히 분노로 차올랐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래서요, 그 USB.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제가 복사본 하나 만들어 둘게요. 절대 윤희 씨 손에 들어가선 안 되니까요. 민재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좋겠어. 하지만 영상은 지금은 안 볼게. 엄마가 말씀하셨어. 돌아가신 후에 보라고. 그 약속은 지킬 거야. 지수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복사만 조심히 할게요. 원본은 제가 어머니 방 서랍에 다시 넣어둘게요. 아무도 못 건드리게. 민재는 어머니의 방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엄마 정말 모든 걸 알고 계신 거죠? 지수는 민재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작게 속삭였다. 곧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도요. USB는 다시 조용히 서랍 안으로 들어갔다. 아직은 잠들어 있는 진실. 하지만 누군가는 이미 눈을 뜨고 있었다. 그리고 그건 어머니만이 아니었다. 윤희는 거실 창가에 서 있었다. 스마트폰을 손에 든 채 통화 목록을 빠르게 내리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그녀의 눈썹은 살짝 일그러져 있었고 입가엔 분노가 억눌린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뒤에서 지수가 다가왔다. 조용히, 그러나 똑똑히 들리게 물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윤희 씨? 아까부터 계속 전화만 보시네요. 윤희는 고개를 천천히 돌렸다. 그리고 웃는 얼굴로 대답했지만 그 눈빛은 결코 웃고 있지 않았다. 아, 별일 아니에요. 그냥 정리할 게 있어서요. 지수는 미소 지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은 여전히 윤희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을 놓치지 않았다. 윤희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지수 씨, 요즘 어머니 방에 자주 들르시던데 혹시 무슨 이유라도? 지수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그냥 조용히 함께 있어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어머님, 의식은 없어도 감정은 느끼시니까요. 윤희는 그 말을 듣고는 웃으며 한 발 다가섰다. 지수 씨, 제가 오해하면 안 되는 상황이죠? 요양보호사가 주제넘게 집안일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건 곤란하잖아요. 지수는 잠시 말없이 윤희를 바라봤다. 그러곤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럼 제가 주제 넘지 않도록 윤희 씨도 선 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 말에 윤희의 얼굴이 단단히 굳었다. 서로의 눈이 한참 동안 부딪혔다. 말은 없었지만 더 날카로운 전쟁이 시작된 느낌이었다. 잠시 후 윤희는 부엌으로 향했다. 전화를 걸며 작게 중얼거렸다. 조용할 때 처리하는 게 좋겠네요. 그 USB 어디 뒀는지 먼저 찾아야겠어. 한편 민재는 거실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고 있었다. 지수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윤희 씨가 도장을 꺼냈어요. 위임장 복사본, 계약서 초안 부동산 정리 준비 같았어요. 민재는 앨범을 덮고 이마를 짚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윤희가 왜 그런 짓을. 하지만 머릿속 어딘가에서 불길한 확신이 자라기 시작했다. 그 순간 지수가 조용히 다가왔다. 민재 씨. 아까 그 USB 복사본 혹시 제 방 서랍에 넣어두신 거 맞죠?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내가 안전하게 잘 보관해줘. 지수는 작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럼 오늘부터는 어머님 방문 안에 넣어둘게요. 거긴 아직 아무도 건드리지 않으니까.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이제 누가 우리 편인지 확실히 보여주자. USB는 조용히 방 안 서랍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선이 있었다. 윤희, 그녀는 방 문틈 너머에서 지수의 움직임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이 굳게 다물렸다. 이제는 단순한 가정 싸움이 아니었다. 그녀에겐 더는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이었다. 밤이었다. 모두가 잠든 고요한 거실. 윤희는 슬리퍼 소리조차 죽인 채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엔 휴대용 손전등이 들려 있었고 눈빛은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지수의 방 앞에 멈춰섰다. 손잡이에 손을 올리는 순간 아주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하지만 곧 이를 악물고 조용히 문을 열었다. 서랍을 열고 뒤지던 그녀는 이내 검은색 USB 하나를 찾아냈다. 손가락이 닿는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번뜩였다. 이게 그거겠지. 그때 방 뒤편에서 조용히 불이 켜졌다. 지수였다. 그녀는 평상복 차림으로 조용히 윤희를 바라보고 있었다. 손에는 녹음기 대신 핸드폰이 들려 있었다. 카메라는 이미 켜져 있었다. 밤늦게 무슨 일이세요? 윤희 씨? 윤희는 한순간 굳은 듯했다. 그러나 이내 평정을 되찾고 웃었다. 지수 씨 미안해요. 제가 너무 걱정돼서요. USB가 혹시 잘못된 데 있으면 어머님 영상 못 보시잖아요. 지수는 그 말에 작게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싸늘했다. USB는 어머님이 민재 씨에게 직접 주신 거예요. 윤희 씨가 걱정하실 일은 아닐 텐데요. 윤희의 손끝이 떨렸다. 순간 손에 든 USB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말했다. 아, 미안해요. 손에서 미끄러졌네요. 지수는 천천히 USB를 집어들며 말했다. 이건 다시 어머님 방에 넣어둘게요. 어머님, 이제 곧 편히 가시려는 것 같거든요. 그 말에 윤희 얼굴이 굳었다. 무슨 뜻이죠? 지수는 고개를 들고 윤희를 똑바로 바라봤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오늘 밤이 고비일 수도 있대요. 그 말에 윤희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발걸음은 느리고 무겁게 울렸다. 다음 날 아침, 거실에 모인 가족들 앞에서 간병인과 주치의가 조심스레 말했다. 어머님이 심정지가 왔었습니다. 다행히 응급조치로 다시 뛰긴 했지만 언제 또 멈출지 모릅니다. 지금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윤희는 입술을 꼭 다물고 있었고 민재는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지수는 조용히 USB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어머니의 숨소리는 유난히 가늘고 길었다. 곧 멈출 것처럼 모두의 눈빛이 서로를 의심하고 무언의 전쟁이 시작된 그 시각 USB는 여전히 서랍 안 단단히 봉인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은 더 이상 한 명이 아니었다.
거실은 차가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어머니의 숨소리가 점점 희미해져가는 병실에서 돌아온 그날 밤. 민재는 주먹을 꽉 쥔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지수는 조용히 창문을 닫으며 말했다. 방금 전 간병인한테 연락 왔어요. 어머님, 의식은 여전히 없으시지만 심전도는 아주 약하게나마 유지되고 있대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어둡기만 했다. 그때 윤희가 조용히 거실로 들어섰다. 손에 들고 있던 무언가를 탁자 위에 툭 내려놓았다. 그건 위임장 복사본이었다. 민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게 뭐야? 윤희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미리 준비해둔 거야. 어머님 상태를 생각하면 당신이 대표로 서류 정리하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 지수가 민재 옆에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하지만 이 도장 민재 씨 서랍에서 몰래 꺼낸 거예요. 그건 사문서 위조에 해당될 수도 있어요. 윤희는 지수를 향해 날카롭게 고개를 돌렸다. 요양보호사 주제에 너무 나대는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집안일에 참견을 그렇게 했죠? 지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 집안에서 요양보호사인 저는 어머님 곁에 가장 오래 있던 사람이에요. 당신보다 훨씬 더 어머님 말씀을 가까이서 들었고요. 윤희는 이를 악물며 민재에게 고개를 돌렸다. 당신, 지금 내 말보다 저 여자 말을 믿는 거야? 민재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믿는 건 엄마야. 엄마가 직접 주신 USB, 당신이 몰래 훔치려 했지. 그날 CCTV엔 다 남았어. 윤희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건 단순한 오해야. 진짜야. 민재, 난 그냥 혹시라도 잃어버릴까 봐서.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그만해. 지금 엄마는 누워 계셔. 그리고 당신은 엄마 앞에서 그 입 다물어. 지금 당장. 윤희는 입술을 깨물며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그 눈에는 분노가 가득 차올랐다. 당신, 내 노력은 다 무시하겠다는 거야? 이 집 지키려고 내가 뭘 감수했는지 알아? 당신 회사에 투자한 내 오빠 돈 아직도 회수 못했어. 민재는 비웃듯 말했다. 그래서 엄마 도장을 훔쳐? 그래서 위임장을 위조해. 그게 가족이야? 침묵. 윤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다. 그 순간 어머니 방에서 간병인이 다급하게 뛰쳐나왔다. 큰일 났어요. 어머님이. 모두가 벌떡 일어나 방으로 달려갔다. 침대 위. 어머니는 천천히 눈꺼풀을 반쯤 떴다. 그리고 눈물이 고인 채 아주 희미하게 한마디를 뱉었다. 다 들었어. 다. 모두의 시간은 그 순간 멈춰버렸다. 이제 거짓말은 통하지 않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병실 안공기는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무거웠다. 침대에 누운 어머니는 반쯤 뜬 눈으로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고 간병인의 말에 놀란 민재와 지수, 윤희는 모두 침묵한 채 그 앞에 서 있었다. 지수가 조심스레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 저 지수예요. 괜찮으세요? 지금 무슨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는 눈을 천천히 깜빡이며 목에 힘을 주려 애썼다. 그리고 아주 낮고 쉰 목소리로 말했다. 윤희, 넌 참 못됐더라. 순간 병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굳었다. 윤희는 겁에 질린 얼굴로 뒤로 한 발 물러섰다. 어머님, 저는 그냥 걱정이 돼서. 그러나 어머니는 작게 고개를 저었다. 내가 했던 말들, 내가 다 들었어. 다 기억하고 있다. 치매라고? 허튼 소리 말랬지. 헛소리 한다고? 넌 나보다 더 잔인했어. 윤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민재는 숨죽인 채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재를 바라보았다. USB 내가 받았지? 거기 내 진심이 담겨 있어. 그날부터 다 준비한 거다. 나는 너희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다 지켜봤어. 민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손으로 어머니의 이마를 쓰다듬었다. 윤희는 두 손을 모으고 애절하게 다가섰다.
어머님 잘못했어요. 정말 제가 미쳤었나 봐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어머니는 눈을 감으며 말했다. 이미 늦었어. 유언장 영상엔 내 이름 없다. 그 말에 윤희의 무릎이 꺾였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윤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떨기 시작했다. 지수는 윤희를 향해 차가운 눈빛을 보냈다. 어머님은 끝까지 들으셨고 끝까지 판단하셨어요. 윤희 씨, 이제 그 대가를 받아야죠. 윤희는 울먹이며 민재에게 매달렸다. 민재야, 제발 우리 가족이잖아. 어머님도 화가 나서 그러신 거야. 내가 나 대신 좀. 민재는 고개를 저으며 손을 뿌리쳤다. 가족, 진짜 가족이었다면 엄마가 누워있는 사이에 위임장 들고 도장 훔치고 그러진 않았겠지. 이제 그만하자. 다 끝났어. 그 순간 어머니의 숨소리가 갑자기 거칠어졌다. 간병인이 재빨리 달려왔고 의료진이 긴급하게 호출됐다. 심박 수치가 요동쳤고 산소호흡기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민재는 어머니 손을 꼭 잡고 눈을 질끈 감았다. 엄마 아직 이르잖아. 우리 아직 할 말 많아. 조금만 더 제발.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눈을 떴다. 그리고 민재에게 한마디를 남겼다. USB 꼭 틀어줘.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그리고 그녀의 눈동자는 고요하게 멈췄다. 간병인이 고개를 떨궜다.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다. 모두가 고개를 숙인 그 순간 민재는 가슴속에서 조용히 USB를 꺼냈다. 그녀의 마지막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서 울리는 듯했다. 다음은 어머니의 유언이 세상을 향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검은 정장 차림의 가족들이 조문객들을 맞이한 날 저녁, 어머니의 장례식은 조용하지만 무겁게 마무리되었다. 하객들이 모두 돌아간 뒤 민재는 어머니의 유품이 놓인 서재에 모인 가족들에게 USB를 꺼내 보였다. 이 안에 엄마의 마지막 말씀이 담겨 있어. 직접 보시죠. 엄마가 우리 모두 앞에서 틀어달라고 하셨어.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에 USB를 꽂았다. 짧은 딸깍 소리 후 화면이 켜졌고 정면을 응시하는 어머니의 영상이 나타났다. 푸석한 백발을 단정히 넘기고 어머니는 오래된 병원 침대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야위었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은 내 장례를 치르고 온 가족들이겠지. 지수는 조용히 숨을 삼켰고 윤희는 얼굴을 굳힌 채 팔짱을 낀 채 화면을 노려봤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단호했다. 나는 치매가 아니었다. 다 들었고 다 봤다. 민재야. 내가 내게 건넨 미소도 눈치 보는 눈빛도 다 기억한다. 그리고 윤희의 어깨가 움찔했다. 넌 내게 치매 걸린 늙은이라고 했지. 그래,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단다. 이 집, 내 돈, 내 모든 것 더 이상 너에게 안겨주지 않겠다고. 지수는 민재의 옆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속삭였다. 어머님, 끝까지 다 알고 계셨던 거네요. 영상 속 어머니는 조금 숨을 고른 뒤 다시 말했다. 내가 가진 건 많지 않다. 그래도 몇 푼 안 되는 이 집과 보험금 남기고 싶었다. 그런데 누구에게? 자식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들 중 누가 진짜였을까? 그녀는 잠시 고개를 들고 화면 너머를 또렷이 바라보았다. 지수야. 윤희는 확연히 얼굴이 굳었다. 너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내 곁에서 날 돌봤지. 무시당하고 쫓겨나고 모욕당하면서도 내 밥 챙기고 손 닦아주고 말을 들어줬다. 너를 내 마지막 가족으로 인정하고 싶다. 윤희가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다. 그럴 수 없어. 그 여자는 남이야. 단지 요양보호사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민재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인정했잖아. 진짜 가족은 피보다 마음이야. 영상은 마지막 메시지로 이어졌다. 내 마지막 재산, 집도, 통장도 모두 유언장대로 지수에게 넘긴다. 그리고 윤희, 넌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 더 이상 날 욕하던 그 입으로 이 공간을 더럽히지 마라.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웃음을 지었다. 이 영상이 끝나면 내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게 될 거다. 나에겐 더 이상 후회도 미련도 없다. 영상은 거기서 멈췄고 방 안은 숨소리 하나 없이 정적에 잠겼다. USB 안의 진실은 모두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윤희는 화면이 꺼진 노트북을 넋 잃은 눈으로 바라보다가 이내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딴 유언 하나로 나를 몰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윤희의 목소리는 처음엔 떨렸지만 점점 날이 섰다. 민재가 그녀를 말리려 하자 그녀는 민재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다. 엄마가 잠깐 정신 차린 순간 녹화한 거잖아. 그게 진짜 유언이라고 누가 믿어? 나 당신 엄마한테 15년을 시중 들었어. 당신은 그걸 몰라? 지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시중이요? 그건 돌봄이 아니었어요. 감금에 가까웠죠. 윤희는 지수를 향해 분노에 찬 눈빛을 날렸다. 너야말로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내 자리를 훔쳐놓고 뻔뻔하게 남의 유산을 노려? 내 정체가 뭐야? 지수는 한숨을 내쉬며 민재를 바라봤다. 민재는 말없이 서 있었다. 그 침묵은 지수에겐 지지였고 윤희에겐 배신이었다. 좋아요. 당신들이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가만 안 있어요. 나 변호사 선임할 거야. 이 유언 법적으로 무효화시킬 거라고.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남긴 영상은 효력 없거든. 민재가 그제야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그 영상 엄마가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녹화한 거야. 간병인, 의사, 증인 다 있어. 내가 뭘 가져가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윤희는 숨을 몰아쉬었다.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키더니 이내 웃음을 터뜨렸다. 냉소적인 웃음이었다. 그래? 그럼 나도 다 까버릴게. 내가 가진 거 당신들보다 훨씬 많거든. 지금까지 당신네 가족이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다 아는데 그거 법정에서 까볼까? 지수는 싸늘한 얼굴로 대답했다. 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이건 감정이 아니라 진실의 문제니까요. 진실은 결국 돌아오거든요. 윤희는 지수를 똑바로 노려보며 다시 중얼거렸다. 진실? 웃기지 마. 그 여자는 요양보호사야. 아무리 엄마가 인정했다고 해도 이 집안에서 그런 사람이 상속을 받아? 이건 전쟁이야. 그리고는 휙 돌아서며 계단을 헝클어진 머리로 올라갔다. 그녀의 발소리는 무겁고 문을 여닫는 소리는 무자비했다. 남겨진 민재는 조용히 앉았다. 지수가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다. 괜찮으세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은 복잡했다. 그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았다. 난 지금 우리 가족이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어. 엄마가 남긴 유언이 옳은 줄은 아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다. 지수는 조용히 그의 곁에 앉았다. 어머님은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민재 씨도 그 선택을 지켜야죠. 민재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고마움과 죄책감, 그리고 깊은 피로가 뒤섞여 있었다. 밖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집 안에는 오랜 세월 누적된 분노와 비밀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집 안엔 정막이 흘렀다. 밤새 내린 빗물은 마당에 고였고 그 위로 스며드는 햇살이 기묘한 정적을 더했다. 윤희는 이른 아침부터 안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창문을 닫고 휴대폰을 붙잡은 채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다. 네, 변호사님. 영상 유언이라도 치매 환자가 남긴 거면 법적으로 무효 가능하다고 하셨죠? 자료 준비돼 있어요. 그 여자가 보호자 몰래 병실에 드나들며 무슨 짓을 했는지 증거도 있어요. 윤희는 노트북을 열어 미리 저장해둔 사진들과 녹음 파일을 꺼냈다. 지수가 어머니 방에 머무는 장면들, 간호 기록과 시간대가 어긋나는 영상, 그리고 어머니가 혼잣말하는 듯한 음성 녹취. 이걸로 그 여자 무조건 날조 혐의 씌울 수 있어요. 그리고 상속 무효까지 끌고 갑니다. 전 이대로 물러날 생각 없어요.
그녀는 눈빛을 번뜩이며 창밖을 내다봤다. 마당에 서 있는 지수와 민재의 모습이 보였다. 두 사람은 어머니의 유품 일부를 정리하고 있었다. 윤희는 속으로 이를 갈았다. 나 없이 저 둘이 저렇게 자연스러워졌다고? 그래. 이 집은 결국 날 밀어냈어. 근데 내가 그렇게 당하고만 있을까 봐? 절대 아니지. 그 시각 지수는 민재와 함께 어머니의 마지막 일기장을 정리하던 중이었다. 이거 어머님 글씨죠? 지수가 조심스레 펼친 노트에는 잔잔한 필체로 날짜와 간단한 감정들이 기록돼 있었다. 4월 3일. 오늘은 지수가 된장국을 끓여줬다. 속이 편했다. 고맙다. 5월 11일. 윤희가 또 큰 소리를 질렀다. 난 그 목소리가 아직도 무섭다. 내가 진짜 미친 걸까? 민재는 일기를 읽어내려가며 점점 눈가가 젖어들었다. 7월 19일. 지수가 내 손을 닦아주었다. 그 손이 참 따뜻했다. 누구보다 사람 냄새가 난다. 난 이제 누구에게 마음을 전해야 할지 알 것 같다. 지수는 말없이 손을 모았다. 민재는 그녀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지수를 선택하신 이유가 여기 다 있어. 마음이 느껴졌던 거야. 누구 말보다 손이, 눈빛이 더 진실하다는 걸. 그 순간 민재의 핸드폰이 울렸다. 번호는 저장되지 않은 발신자. 그가 받자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혹시 최윤희 씨 아드님 되시죠? 저희는 법률사무소인데요. 상속무효 소송 관련해 문의드릴 게 있어서요. 민재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굳어졌다. 그리고 고개를 들자 멀리 복도 끝에 서 있는 윤희가 보였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한 손에는 복사된 유언 영상과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그 눈빛엔 분노도 슬픔도 아닌 냉혹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며칠 후 조용했던 집 안에 다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현관문 초인종 소리와 함께 양복 차림의 남자가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섰다. 그는 민재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을 꺼냈다. 최민재 씨, 법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서류입니다. 상속무효 소송 관련 건입니다. 피고는 귀하와 지수 씨입니다. 지수는 놀라며 민재를 바라보았고 민재는 봉투를 열어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았다. 거기엔 윤희가 제출한 소장 사본과 함께 그녀가 수집한 각종 증거 목록이 나열되어 있었다. 피상속인의 정신 상태를 의심할 수 있는 의료 기록 사본, 지수의 병실 출입 시간대와 CCTV 기록, 어머니의 혼잣말 음성 녹취 파일. 지수는 숨을 삼켰다. 정말로 시작한 거네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앉아있던 부엌 식탁에서 서류를 천천히 정리했다. 이제 우리도 준비해야 해. 엄마가 남긴 진심을 법정에서 증명해야 하니까. 며칠 후 지수는 법률 상담을 받기 위해 사무실을 찾았다. 그녀의 손에는 어머니의 일기장과 간호기록이 들려 있었다. 전 유산이 필요해서 그분 곁에 있던 게 아니에요. 그분은 저에게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어머니의 일기장은 훌륭한 증거입니다. 감정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진정성이 드러나요. 그리고 유언 영상은 법적으로도 효력이 충분합니다. 윤희 씨 측이 제기하는 건 오히려 정황상 무리로 보일 수 있습니다. 지수는 무거운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사람들 눈엔 제가 여전히 남의 집 유산을 노린 사람처럼 보이겠죠.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진심은 시간이 걸려도 증명됩니다. 그리고 그걸 믿고 가는 길이 제일 어렵지만 가장 깨끗한 길입니다. 며칠 후 재판은 비공개 심리로 시작되었다. 법정에 들어선 윤희는 검은 정장 차림으로 등장했다. 고개를 치켜든 그녀의 눈빛엔 자신감과 분노가 번갈아 스쳤다. 지수는 조용히 민재 옆에 앉았다. 법정은 조용했고 첫 심리는 증거 제출에 대한 검토와 기초신문으로 시작되었다. 윤희의 변호사는 치밀하게 준비된 서류를 제출했다. 피상속인은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고
이 유언은 특정인에 의해 조작된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상 촬영 시 의료진과 보호자 부재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입니다. 그러나 민재가 일어나 조용히 말했다. 그 영상은 어머니가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병원 측 증인하에 촬영한 겁니다. 보호자는 저였고 영상 이전에 병원 공식 동의서까지 남겨져 있습니다. 재판장의 눈빛이 윤희 측을 향해 조금씩 날카로워졌다. 지수는 조용히 어머니의 일기장을 꺼내며 말했다. 이건 어머님의 손글씨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꾸준히 기록하셨고 그 안엔 윤희 씨에 대한 두려움과 저와의 관계가 담겨 있어요. 법정 한쪽 스크린엔 어머니의 유언 영상이 짧게 재생되었다. 병실에서 마주한 카메라를 향해 어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내가 눈을 감을 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내 뜻을 전하고 싶었다. 내 돈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 사람에게 가기를 바랐다. 윤희는 이를 악물며 얼굴을 찌푸렸다. 끝난 게 아냐. 나한텐 아직 더 있어. 그녀는 증인 목록 중 하나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누군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또 다른 인물이 이 법정에 등장할 조짐이었다. 재판 2차 신문일. 법정은 이전보다 더 팽팽한 긴장으로 감돌았다. 민재와 지수는 일찍 도착해 변호사와 마지막 전략을 조율하고 있었다. 지수는 손에 어머니의 일기장 사본을 꼭 쥐고 있었다. 그 옆에서 민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러던 중 법정 입구에 익숙한 얼굴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지수의 눈이 커졌다. 저 사람 어디서 봤죠? 민재도 놀란 듯 몸을 일으켰다. 입장한 인물은 바로 과거 어머니를 돌보던 전 간병인 오 씨였다. 윤희는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재판장 앞으로 걸어가 외쳤다. 증인 신청합니다. 피상속인의 장기 간병인이었던 오 씨입니다. 당시의 기억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 정적이 흘렀다. 지수는 두 손을 맞잡으며 긴장했다. 증언대에 오른 간병인 오 씨는 윤희의 변호사 질문에 조심스럽게 답했다. 제가 모시던 당시 어르신께서는 자주 혼잣말을 하셨어요. 기억도 혼동하셨고 가끔 저보고 딸이라 부르셨다가 금세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윤희의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당시 지수 씨가 병실에 오래 머무는 걸 보셨습니까? 간병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종종 오시긴 했죠. 그런데 한 번은 어르신이 눈을 동그랗게 뜨시면서 그러셨어요. 넌 누구니 왜 자꾸 날 만지니 내 돈 노리는 거야? 그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법정에 탄식이 흘렀다. 윤희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수는 고개를 숙였지만 민재는 일어섰다. 재판장님, 반대 신문 요청합니다. 그는 간병인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 그 말씀이 있었던 날 혹시 날짜 기억나시나요? 간병인은 당황하며 대답했다. 그게 대략 봄쯤이었던 걸로. 정확히 4월 3일, 제가 병실에 있었던 날입니다. 어머니는 그날 오후 2시 의사의 진단으로 의식 회복 중이었고 당신은 병실 밖에 있었습니다. 민재는 한 장의 의료 기록을 꺼내 들었다. 이건 병원 CCTV와 간호사 진술서입니다. 간병인 오 씨는 당시 환자 식사 중 무단 외출로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시간 당신은 병실에 없었습니다. 법정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지수는 일어서며 일기장을 들었다. 어머니의 일기장 4월 3일자 기록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민재가 병실에 다녀갔다. 그 옆에 지수도 함께 있었다. 눈앞이 또렷해졌다. 난 그 아이들 곁에 있고 싶다. 재판장이 증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간병인 오 씨, 증언에 신빙성이 떨어지는군요. 윤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다. 이건 조작이에요. 저 일기장도 누가 대신 썼는지 모릅니다. 돈에 눈먼 여자 하나 때문에 내 가족이 다 뒤틀렸어요. 지수는 참았던 말을 내뱉었다. 그래서요? 결국 어머니를 버렸잖아요. 치매 환자라며 요양원에 가둬놓고 매달 용돈만 뽑아가던 당신이 무슨 가족입니까? 윤희는 몸을 떨며 주저앉았다.
민재는 천천히 말끝을 맺었다. 어머니가 남긴 건 돈이 아니에요. 당신은 그걸 끝까지 몰랐던 거예요. 재판장은 조용히 선언했다. 모든 자료는 정리되었고 법원은 유 원장의 효력과 관련한 최종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선고는 다음 심리에서 내립니다. 윤희는 힘없이 고개를 숙였고 민재와 지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긴 숨을 내쉬었다. 폭풍 같았던 한바탕이 지나간 자리. 남은 건 진심과 기록뿐이었다. 법정 선고일 아침. 서울중앙지법 민사 7부 재판정 앞. 민재는 검은 정장을 차려입고 지수는 흰색 블라우스 위에 단정한 코트를 걸친 채 긴장감 속에 앉아 있었다. 지수의 무릎 위에는 어머니의 낡은 일기장이 얌전히 올려져 있었다. 민재는 법정 앞에서 지수를 바라보며 작게 말했다. 오늘 끝이야. 엄마가 선택한 마지막이 이제 세상 앞에 드러나는 거야.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서워요. 어떤 결과든 마음이 너무 떨려요. 그 순간 법정 문이 열리고 윤희가 들어섰다. 붉은 립스틱에 검은 코트, 그리고 짙은 선글라스를 벗으며 한마디 내뱉었다. 이렇게까지 가게 될 줄 몰랐네. 마지막은 내가 가져가야지. 지수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다 다시 일기장에 시선을 내렸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재판장은 고요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사건 번호 2025가단만 1523 피상속인 김옥순 씨의 유 원장 무효 확인 청구 소송. 본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지수의 손끝이 떨렸다. 민재는 그녀의 손을 조용히 감싸쥐었다. 재판장의 말은 단호했다. 본 유 원장은 피상속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작성 당시 의식 또한 명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진과 병원 측 진술, 유언 영상, 일기장 등 모든 자료에 신빙성이 있으며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중얼거렸다. 안 돼,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돼? 재판장은 마지막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본 법원은 유 원장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원고 윤희의 청구는 기각합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법정은 정적에 잠겼고 곧장 눈물 터지는 소리가 울렸다. 지수가 조용히 눈을 감고 속삭였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제야 제가 어머니 이름을 지킬 수 있게 됐어요. 윤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항의했지만 이미 재판장은 퇴장했고 경위가 그녀를 진정시켰다. 법정 밖 민재와 지수는 햇빛을 받으며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들의 손엔 아무것도 없었지만 마음엔 분명한 무게가 담겨 있었다. 지수는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으며 말했다. 어머니가 세상에 마지막으로 남긴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의 온기였어요. 민재는 하늘을 바라보다가 지수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온기를 지킨 사람이야. 가족이라는 말, 이제 우리 입으로 말할 수 있게 됐네. 지수는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법정은 무너진 게 아니었다. 어머니의 이름 아래 모든 것이 바로 섰을 뿐이었다. 서울 외곽, 봄이 막 고개를 든 어느 날, 지수는 작은 공원 안쪽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엔 여전히 낡은 일기장 한 권, 옆엔 따뜻한 커피 한 잔. 민재가 조용히 다가와 그녀 옆에 앉았다. 여기 있었구나. 엄마 기일이라서 올 줄 알았어. 지수는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벤치, 어머니랑 처음 제대로 대화했던 곳이에요. 지금도 귀에 생생하게 들려요. 지수야,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남는 거래.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지금도 생각나. 법정에서도 우리가 지켜낸 것도 다 그 말 하나로 됐던 것 같아. 지수는 일기장을 펼쳐 한 페이지를 읽었다. 민재는 아들이라 늘 당연한 듯 기대고, 윤희는 며느리라며 나를 소외시키고, 지수는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앉아 있었다. 그 조용한 온기가 나를 사람으로 느끼게 했다. 지수의 눈가가 붉어졌다. 민재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때
벤치 앞으로 한 아이가 지나가다 떨어뜨린 인형을 주었다. 지수는 인형을 집어 아이에게 건넸고 아이는 씩 웃으며 인사했다. 고마워요, 할머니. 지수와 민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지수는 말없이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다. 이제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따뜻함을 물려줄 수 있겠죠? 어머니처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린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 햇살 아래 두 사람은 조용히 벤치에 앉아 있었다. 말없이, 그러나 모든 걸 품은 채.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또 바뀔 것이다. 하지만 어머니의 이름 아래 지켜낸 진심은 그 어떤 계절보다 오래 남았다. 당신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